예, 그러면 지금부터 2019학년도 그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와 모의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성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또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특히 이제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우리 외국어 대학에서 어떻게 논술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오늘 모의 논술을 시험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모의 논술을 치러본 학생들의 반응을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문제 방향성이 상당히 재미있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풀만한 이런 논술이라는 이런 점들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원전략 설명회와 논술 설명회를 통해서 한국외국어대학 입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설명회는 먼저 일부에서 입학처장님께서 한국외국어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지향점이라든지 한국외국어대학이 어떤 대학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부에서는 제가 수시모집 전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든지 작년도의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지원 전략을 잡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3부에서는 논술 출제위원장님께서 모의 논술에 대해서 출제 방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을 드리는 시간으로 총 100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정보를 얻으셔서 금년도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 박지혜 입학처장님께서 한국외국어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하는 교육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지혜 입학처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의 논술고사 잘 치르셨나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모의 논술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좀 용이하도록 저희가 올해 논술 개편을 대폭 치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준비하셨던 분들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한국 외대 논술 그러면 다소 접근하기 어렵고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지만 올해는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래서 준비하시기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보셨던 모의 논술이 실제 본 논술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요. 많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경제를 주도한 한국외대 입학처장 박지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국외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외대에 와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아직도 외국어 중심의 대학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요,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 경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다 아시죠? 삼성전자의 대표 상품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이 스마트폰을 많이 팔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선택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연간 매출, 스마트폰으로 얻어내는 대부분의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위치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 해외 법인의 총 220여 개의 해외 법인을 각 국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전체 100%로 봤을 때 한국에 배분되는 인력,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고작 33%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다수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인재보다는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일하게 되는 인재를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이웃나라 러시아를 좀 보시죠. 러시아 삼성전자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4,735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4,735명의 일하게 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지는요 새로이 파견하게 될 관리자를 삼성전자에서 뽑게 된다면 자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창 3반기 신입사원 선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만의 뿐만이 아니라 LG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를 선발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외 법인을 다수 가지고 있고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4천여 명 이상의 직원을 꾸리고 있는 러시아 해외 법인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자, 러시아 정치, 문화, 사회, 경제에 대한 전문 교육 환경을 갖춘 대학에서 양성된 국가 경제 전문가를 원하겠죠. 그냥 언어만 잘하는 사람을 뽑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어 잘해서는요, 요즘에 삼성전자에서는 다 현지인을 채용합니다. 언어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지인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학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노업과가 있고요. 한국외대 노업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인재를 채용한다면 누구를 채용할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외대겠죠. 자, 고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에서 양성된 노업과 인재와 한국 외대에서 양성된 노업과 인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반 환경 다 보셨지만 모든 교육 환경들이 모두 다 국가 학문으로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 우리가 글로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글로벌, 내지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전문 경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뽑겠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 경영대학 출신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한국외대 경영대학 출신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한국외대 경영대학 출신을 선호합니다. 제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중에 인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러시아에 비해서 한 5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21,187명이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 법인에 파견할 관리자를 선발한다. 그러면 어디서 선발해야 될까요? 이거는 한국 외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는 인도어과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는 인도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밖에는 도저히 인재를 수급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대학밖에는 그 인재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외대를 선택하는 것일까? 한국 외대가 도대체 어떤 제반 환경을 갖추고 있길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요. 언어 중심 대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정치, 문화, 사회, 경제를 가르칩니다. 그 국가에 한해서. 그래서 그 국제 경제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서 세계 3위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순위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아까 보셨지만 같은 인도인데 서울에도 있고 글로벌에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캠퍼스별 차이는 도대체 뭘까? 사실은 한국 외대는 어문학 중심 대학이 아닙니다. 종합 대규모 대학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중앙대학교 옆에 있는 경희대와 거의 규모가 동일한 대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연계열, 이공계열 학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캠퍼스에는요 조금 철학이 다릅니다. 서울 캠퍼스의 인재 양성 철학은 정치, 경제, 경영 중심의 국제학에서의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고요. 글로벌 캠퍼스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자연, 이공계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IT 중심의 국제학의 역량을 갖춘,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국제기술의 역량을 갖춰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국제기술의 역량을 갖춰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국제기술의 역량을 갖춰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구조는 그렇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학과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는 브라질에 관련된 정치를 배우고 싶다, 내지는 인도에 관련된 경제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국가의 전문가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걸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조금 더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학과가 ALD와 LT 학부입니다. ALD는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언어를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영역이고요. 실제는 정치, 행정의 소양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LT 학부는요, 경제 협상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가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협상을 잘해야 되거든요. 협상, 경제력 이런 부분에 소양을 함양시켜주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는 그러면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공계 IT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학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경영, 경제, 자연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학과를 이제 국가 학문을 선택하시는 거죠. 헝가리, 인도 선택하셔서 그 국가의 기술의 전문가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전자 시스템 공학부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공과대학과 엄격한 여러분만의 역량의 차별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만들 때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갤럭시의 기능과 인도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갤럭시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 다릅니다. 왜? 각 국가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도요, 그냥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컴퓨터 시스템 공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기술을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 엔지니어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브라질 시장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삼성전자에서 선발한다. 그러면 바로 우리 글로벌 캠퍼스를 졸업하게 되는 동문들이 아마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전자시스템 공학부에서 기본 기술을 익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브라질 시장입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니즈, 내지는 그 국가에서 원하는 기술의 어떤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을 바로 여기서 글로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께서 함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또 나중에 졸업할 수 있는 진로의 방향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우리 동문들이 전 글로벌 시장에 포진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요, 여러분 롯데호텔 아시죠? 롯데호텔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계셨냐면 송용덕 우리 동문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롯데호텔이 있고요, 미국에도 롯데호텔이 있고요, 유럽에도 롯데호텔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분이 다 그런 국가 지역에 롯데호텔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라 아시죠? 필라 아마 운동화 신고 계신 분들, 아마 의류 입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에 회장님도 우리 동문이십니다. 그런데 언어를 전공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외고 전공하셨죠. 그리고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소양을 갖추시고 또 필라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드신 장본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외대에 오시면 이렇게 미래가 밝습니다. 그냥 성균관대 누울까? 내지는 고대 누울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렇지만 대학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 후에 뭘 하실 거냐는 겁니다.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려면,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생각하시려면 한국 외대에 오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혜 입학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는 이제 그 금년도의 수시 모집 지원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외국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은 PPT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외국어 대학에서 금년도에 논술도 방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외대 교육 목표의 지향점도 상당히 달라져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금년도에 이제 외국어 대학과 관련해서 입시와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이 65대 34 정도.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에서 정시 모집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대학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형별로는 4+1 체계입니다. 수시 모집은 4가지 전형을 설계를 하고 있고, 정시 모집은 수능 중심의 전형입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고, 그 다음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전체를 다 없앴다라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 수시 모집에서의 경쟁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10대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8대1 내외에서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중심의 전형이 서울 캠퍼스에서 36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6대1 정도의 평균적인 경쟁률인데,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11대1 정도의 경쟁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특징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경쟁률이 상위권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캠퍼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경쟁률이 상당폭으로 하락한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 방식을 어떻게 전형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모집 인원은 서울 캠퍼스보다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내신 100% 전형입니다. 내신 100% 전형인데,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이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지원 전략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학과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만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서울 캠퍼스에서 2개 등급의 합이 4등급이라는 조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영어에서 우리 학생들이 작년도에 지원자 풀을 보니까는 영어에서 대개 1등급,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절대평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만 나오면 다른 과목에서 3등급만 나와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이런 비교적 용이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내신을 반영하는 방법은 서울 캠퍼스에서는 인문계에서는 30, 20, 30, 20 국수형 4에 대해서 이런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2, 3, 3, 2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중에 하나는 원점수하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는데, 등급 성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점수를 아울러 고려를 해서 원점수와 등급 성적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교과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교과에서 90점이 나왔는데 2등급, 3등급인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랬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학교과를 1등급으로 재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상당폭으로 성적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외대 산출식으로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외대 산출식으로 계산을 다시 해서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어떤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실제 경쟁률은 저런데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 학생들의 실질 경쟁률은 서울 캠퍼스에서 7.4대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11대 1인데 표면적인 경쟁률은 11대 1이지만 실제 나타난 경쟁률은 7.4대 1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여러 개 대학을 합격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다 보니까는 전화 찬스까지 받게 되는 이런 기회를 받게 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작년도에 전화 찬스를 받았던 학생들,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했던 학생들이 307명입니다. 179명이 원래 정원인데 서울 캠퍼스에서 추가 합격의 비율이 150% 정도 되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제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내신 등급은 1.1에서 1.45 정도 돼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죠. 그런데 실제 추가 합격자까지 내려가다 보면 내신 등급이 실제 1점대 중후반에서도 합격권에 들어가는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2등급대에서 내신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도 합격을 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외대 산출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저희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어느 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던 학과들 보면 경영이라든지 국제통상이라든지 정행행정이라든지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상경대학의 학과에서 합격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학 관련 학과에서 합격선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신 등급이 작년도에 서울 캠퍼스에서 1.0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합격권에 들어갔던 사례들이 상당폭으로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잡으실 때 관심을 가져둬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발 인원이 금년도에 늘어났다는 점, 면접 배수가 좀 달라졌다는 점, 그다음에 면접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인데 통상적으로 8대 1에서 9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보다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그러면 전형의 방식을 본다라면 그다음에 내용을 선발 인원을 보면 서울 캠퍼스하고 글로벌 캠퍼스에서 비슷하게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 994명 정도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의 선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전 학과에서 다 선발을 합니다. LD학과, LT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LD학과, LT학과까지도 전 학과에서 선발하는 특징들이 있고요. 선발 방식은 다른 대학과 비슷합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정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합니다. 작년도에는 정원의 3배수를 선발했는데 특정 학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특정 학과에서는 정원의 2.5배수를 선발하고 특정 학과에서는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내용이 금년도에 면접의 선발이 1단계 통과 배수가 좀 달라졌는데 그 배수는 모집 요강에 학과별로 몇 배수를 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이 70%가 반영이 되고 면접이 30%가 반영이 돼서 최종적인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비교적 인간미가 있는 대학이죠, 그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이 금년도에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고른기회 2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된 특징들도 있다라는 점들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평가에서 받는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류평가 1단계에서 3배수를 2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데 서류평가의 내용을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만을 받습니다.
추천서는 실제 추천서를 받았었을 때 평가에서 좀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노고에 비해서 추천서의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추천서 대신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을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천서를 대신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소개서까지만을 서류로서 받고 있다라는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 자료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드러나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교과 활동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전체 항목들이 각각의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런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특징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는 1번, 2번, 3번은 대교육 공통문항으로서 다른 대학과 똑같이 대교육 공통문항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4번 문항이 대학 자율문항인데 우리 외국어대학에서 4번 문항은 서울시내 주요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함께 연구한 결과물들을 반영해서 6개 대학이 표준화한 이런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1번 문항을 통해서는 학업의 교류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특히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업 역량을 길러왔는가 하는 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이라든지 지적 호기심을 확충해서 나갔었던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다. 제발 여기에서 1번 항목에서 기록을 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수학 내신 3등급에서 2등급을 올린 과정, 10시까지 야자했다, 오답노트 만들었다, EBS 열심히 봤다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실제 자기가 학습 경험이라든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었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항은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학업 역량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내용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2번 문항에서는 여기에서 3가지 이내에서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도 되고 1가지도 되고 3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길렀던 역량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역량을 활동에 대해서 쓰실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쓰는 내용들을 보니까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었던 내용을 다시 워딩만 다르게 해가지고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계획이나 동기도 드러났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했고 어떤 역량들을 기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돼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번째 문항은 인성과 관련된 평가 요소입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었던 사례라든지 공동체 의식 또는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4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 주시는데, 제발 TV를 보다가 피리 꽂혀서 라든지 이렇게 그냥 좀 더 그냥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던 흔적들이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쓰시는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달라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 두시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 평가 요소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서류 평가는 아까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라는 요소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요소는 서울시내 주요 6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6개 대학은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이런 평가 지표들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6개 대학은 연세대학교, 우리 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서울여대에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했었던 이런 내용을 반영이 되는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은 학업 성취도도 일단 살펴보게 됩니다. 학업 성취도는 정량적 평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도입을 해서 질적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업 역량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적인 관점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왔었을 때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도 내용을 살펴보는데 주요 과목의 성취도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요 과목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전 과목의 성취도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취도를 내신 등급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내신 등급을 바라볼 때 관점들도 1.9등급은 합격되고 2.0등급은 불합격이 되는 이런 전형이 아니라 실제 질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금 당장 듣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당신 대학에서 작년도에 몇 등급 아이들이 합격권에 들어갑니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답변을 뭐라고 드리겠습니까? 내신 1.0등급 만점짜리도 떨어질 수 있고 내신 4등급도 합격이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뻥치지 말고. 실제 내신 등급을 기계적으로 절대 바라보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풀로 봤었을 때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풀로 봤었을 때 아까 경쟁률이 8대1, 9대1 정도의 기본적인 경쟁률을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지원자의 풀로 봤었을 때 지원자의 90% 이상이 내신 등급이 1점대 중후반부터 2점대 중후반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신 등급이 그 3점 정도에서도 초반 정도는 들어가야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2점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기계적으로 2등급 때까지는 합격이 되고 몇 등급 때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업 성취도를 바라볼 때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저기서 여러 가지 내용 요소들도 아울러 종합적인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도 고려를 하지만 원점수, 평균 성적, 표준 편차, 응시 인원 이런 면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내신 성적의 추이는 어떻게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내신 역량은 어떻게 관련된 교육 과목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오히려 학업 역량을 바라볼 때는 저희들이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이런 요소와 관련해서 실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태도 및 의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기주도적 역량이 학업 역량이 얼마만큼 두드러지게 뛰어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충만을 해서 이 점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갔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탐구 활동하니까 또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소논문.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소논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논문 활동을 스펙이라는 관리, 스펙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소논문 활동을 했다 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역량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지 얘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되고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이런 식의 판단들을 절대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소논문 활동 같은 경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탐구 활동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에 얼마만큼 탐구 의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공적 합성입니다.
예, 전공적 합성은 우리 학생들이 진로 희망을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진로 희망이 2학년 때, 3학년 때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대학에 와서도 진로 희망이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이라고 너무 제한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 여부라든지 전공 관련 교과목의 성취도, 예를 들어서 어학 관련 학과들이라면 어학 관련 학과들에서 국영수 사회 과목의 전 과목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 학업 역량에 대해서도 살펴보지만 전공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특히 국영수 사회 과목 중에서 어학 관련 학과라면 국어과 영어과의 교과의 활동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성취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라든지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런데 특히 이제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 활동에서의 나타났던 경험들, 또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해서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다양성이 있고 깊이 있는 체험들을 하고 있고 경험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본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 외국어 학과들, 네덜란드라든지 몽골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터키,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에 대해서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관점에서 파악을 하느냐, 그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을 가능성은 전국에서 0명이죠. 그러면 이런 학과에서 전공적 합성은 어떤 관점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라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학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어 잠재력을 바라볼 수 있죠. 글로벌 소양을 바라볼 수 있겠죠. 외국어 잠재력, 뭐를 통해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영어 관련 교과목밖에, 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관련 교과목이 영어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영어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영어 관련돼서 활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꺼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학과에서 평균적으로 정시 모집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백분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백분위가 93%, 94% 정도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됩니다. 정시 모집을 통해서 지원 전략을 가졌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과들의 합격선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을 통해서 지원하게 될 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경쟁률을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캠퍼스에서 6대1이 안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 외국어 관련된 학과에서는 6대1이 안 되는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6대1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미달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을 통해서는 합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이, 그러면 이런 학과들 나와서 뭐 하냐? 아까 입학처장님 설명 들으셨죠? 실제 우리 외국어 대학에 오게 되면 이중전공을 거의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중전공을 하게 됩니다. 본전공과 이중전공의 이수 학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 전공을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학과에 입학을 해서 경영이라든지 상경이라든지 사회과학대학의 계통에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지원 전략을 잡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전공적 합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이라기보다는 계열과 관련해서 전공적 합성이라 할 정도로 폭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협업 능력이라든지 성실성, 이런 요소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하나만 파악을 할 것 같은데 봉사활동 하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여건에 따라서는 실제 교육봉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학교 생활 동안에 정상적인 봉사를 했는가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인성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상 경력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교과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인성적 요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인성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의견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한다라는 점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첫째는 이제 자기주도적 역량입니다. 자기주도적 역량은 아까 학업 역량에서의 자기주도성도 얘기했는데, 전공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교 교내 활동에서의 자기주도성이라는 측면들도 내용을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자기주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 학생들의 발전 속도가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주도적 역량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경험의 다양성은 학교 교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경험의 다양성이라든지 특히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경험의 다양성들과 진정성, 깊이 이런 것들을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을 작년도에는 인성과 관련해서 리더십 역량을 평가했는데 금년도에는 리더십 역량을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임원 경력을 가진 아이들만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의 학습 부원으로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고, 교과 학습 활동을 통해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문제점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랬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서류평가 지표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면접평가입니다. 면접평가는 10분 내외의 면접입니다. 10분 내외 면접이고,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명도 다 가리고, 수험생 이름도 가리고, 심지어 수험 번호까지도 다 가려서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재작년까지는 제시문 기반한 면접과 그 다음에 서류 기반한 면접을 아울러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딩실에서 먼저 자료를 읽고 들어와서 제시문 기반해서 이렇게 면접 질문을 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철저하게 서류 기반한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 특히 학교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나 있던 내용을 토대로 드러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서활동 하나만 물어볼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만, 독서활동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항목에 드러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점검을 해볼 수 있겠고, 종합의견란도 점검을 해볼 수 있겠고, 창체활동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 현장의 수업을 통해서 길러진 면접 역량을 여기서 드러나 있으면 되는데, 특히 면접 역량에서 평가에서 초점이 되는 부분이 서류 기반한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은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논리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능력,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나타났던 특징들입니다. 정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교육, 경영, 영어 교육 같은 경우, LD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7대 1이지만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외라든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대 1 넘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저 이란어과라든지 태국어과라든지 작년에 LT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이상하게 낮았는데, 특수 외국어 학과라는 학과들에서 예를 들어서 4.7대 1이다. 저기서 정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으로 출연했죠. 게다가 추가 합격자들도 있죠. 추가 합격의 비율이 매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추가 합격의 비율이 매년 올라가는 트렌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란어과 같은 경우는 저 특수외국어 같은 경우는 실제 경쟁률이
6대1 이하의 경쟁률이 나타나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대단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도 지원 전략을 잡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건 글로벌 캠퍼스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평균적으로 내신의 합격선들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내신은 얼마냐? 이거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원자 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기계적으로 내신 등급을 지원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역량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절대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LD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의 평균적인 역량이 1점대 중반에서 합격선들이 형성이 됐었던 이런 특징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3점대 중반에서도 합격선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평균적인 내신 역량이 이런 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겠고요. 이건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좀 더 내려가는 이런 특징들도 엿볼 수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 고른기회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어떤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 일반 전형 학생들과 그렇게 편차가 나지 않는데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선들이 대단히 떨어지는 이런 특징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른기회 전형을 지원할 때는 전략적으로 학과별로 경쟁률의 추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작년도에 추가 합격이 나타났었던 인원들입니다. 378명을 서울 캠퍼스에서 모집을 했는데 추가 합격의 비율이 386명입니다. 100%가 넘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1배수에서 다시 1배수를 추가하기 때문에 1단계 면접 통과된 면접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합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런 전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4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40대 1 내외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한 25대 1 정도에서 20대 1에서 30대 1 정도의 평균적인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내신이 30%가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신의 실질적 반영 비율을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라고 할 정도로 내신의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다.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인데 논술의 영향력이 그 논술의 합격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보면 논술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라는 점들을 엿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보면은 한 60%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나타난다면 학생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 통과 비율이 40% 정도의 평균적인 통과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LD학과 LT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기준이 세계 등급의 합이 합 4라는 조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따져보십시오. LD학과 LT학과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에 따라서 1등급 기본적으로 나올 거죠. 게다가 사탐에서 2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만 1등급이 나오면 1등급으로 환산을 해줍니다. 1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나머지에서 2등급만 나와도 돼요. 실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집단위는 어떻습니까? 2개 등급의 합이 4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1등급만 나오면 나머지 영역에서 3등급만 나와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이 대단히 통과한 이런 영역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은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은 아까 교과에서 반영했었던 것처럼 등급 5와 원점수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학생부 등급이 1등급 아이들만 지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1등급 아이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등급 아이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평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문제 방식으로서 출제가 금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논술 출제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나타났던 특징들이 어떤 특징인가? 경쟁률 같은 경우는 36대 1인데 실질적 경쟁률은 40%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 통과 비율이 이런 정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은 14대 1 내외고, 추가 합격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비 1번인데도 추가 합격의 전화 찬스를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논술 전형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어 대학교 논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맞게 특화된 전략을 가지고 논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났던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쟁률을 큰 의미 지니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의 방식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반영이 돼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응시하지 않아도 자격 조건만 되면 응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을 하는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학과들 보면 영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학과는 저런 학과들입니다. 국제학부라든지 EICC라든지 ELLT라든지 영어 관련된 특기만을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이 스페인어와 관련된 어학 역량, 글로벌 소양, 스페인어와 관련된 사용 역량,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률이 나와 있습니다. 경쟁률이 작년도에 3대 1이 안 됐던 학과들도 있습니다. 독일어 관련 학과들이라든지 스페인어 통번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저렇게 낮았었던 특징들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형의 방식을 볼 때 이제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3배수를 선발한다 그러겠는데, 서류평가는 저희들이 받는 서류는 뭡니까?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학적 확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평가 대상이 본인이 원하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평가 대상은 자기소개서하고 활동보고서와 활동증빙자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은 활동보고서와 활동증빙자료를 평가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은 10분 내외의 면접입니다. 10분 내외의 면접인데 이 면접이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먼저 이제 리딩실에 와서 우리말로 된 읽기 자료를 통해서 과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짧은 글입니다. 한 문단 내지 두 문단 정도의 짧은 글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런 글을 읽고 들어와서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답변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묻고 해당 외국어로 답변할 수 있고, 해당 외국어로 묻고 해당 외국어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받는 서류는 자기소개서하고 활동보고서 및 증빙자료라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자료는 활동보고서와 활동증빙자료겠죠. 여기서는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교회활동, 교회 수상 경력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교회활동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 다음에 그 학과와 관련된 특징적인 역량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해당 외국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외국어 역량과 글로벌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특기자와 그 다음에 수학과학 특기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에서 자기소개서가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은 1번 항목에서 있는 것처럼 본인의 외국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 1번 항목이 가장 초점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시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시모집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수시모집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지원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금년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 설날 훌륭하게 세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지원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